자, 이번에는 전우열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네, 지난주에 저희가 계엄에 성공했더라면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끼리 해봤는데 궁금해지는 것이 세계사적 관점에서 계엄이 선포되고 결국 그게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끝이 마무리 지어지더라. 그게 궁금해졌어요. 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여기 내란의 끝 K민주주의 이 책에 써놓은 내용이라서. 그래요? 그 책을 읽을 사람이 극히 드물거든요. 책을 줬는데도 보지도 않고서.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빠른 시간이 끝났다 보니까 점점 그렇게 큰일은 아니었나 하는 그렇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네, 많아요. 네. 80년 계엄령 선포, 이제 계엄령 전국 확대 직후에 5.18 학살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왜곡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많죠. 그래서 이 책을 급하게 만들었어요. 요즘 급하게 책 쓰는 사람들 많아요, 진짜. 원래 이거 지금 쓸 책은 아니었었거든. 자, 그 얘기를 예. 단 30분 내로. 꼭 이래. 가을이었죠, 우리? 8월 말인가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계엄령 가능성 얘기하고 겸공 덧살롱에서 만약에 계엄 선포할 가능성이 있냐라는 주제를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윤석열의 캐릭터를 볼 때는 선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런데 선포하면 윤석열 죽는 길이다. 계엄이 성공하면 윤석열은 죽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책이 없는 내용이에요. 책 안 봐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래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의 영어 표현은 이제 마샬로예요. 전쟁법 또는 전시법이에요. 왕이 옛날에 장군한테 보내면서 칼 같은 거 주잖아요. 장군검이라는 칼은 이게 무슨 칼이냐면 전투하라고 주는 칼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죽여라라는 칼이에요. 너한테 모든 권리를 위임하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라는 칼이거든요. 그래서 그 칼을 들고 장군이 부하들이 끌고 출정을 해서 성을 이제 함락시키는 거니까. 근데 싸우는데 사실 항복을 안 해. 그럴 때 이제 장군이 그런 포고령을 말하죠. 빨리 항복해라. 항복 안 하면 우리가 성을 함락한 다음에 성 안에 풀 한 폭에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그 많은 사람을 죽일 권리를 누가 주는데 왕이 줬어요. 전쟁 상황에서는 누가는 적이고 누구를 용서하고 하는 문제들을 일일이 국가의 사법관이나 왕한테 물어보고 할 수가 없으니까 장군한테 전권을 주는 거예요. 이걸 마샬로라고 그래요. 전쟁법이고 전시법이에요. 점령지에서 시행하는 군법이죠. 그러니까 이 마샬로가 시행된다고 하는 것은 지역은 점령지고요. 그 지역 사람들은 포로예요. 전원 포로인 거죠. 그럼 이게 이른바 점령지에서 시행하는 군법인 전시법인데 이게 국내에서 왜 시행되어야 하느냐. 프랑스 혁명 때 처음 시행이 돼요. 기본적인 법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서로가 정당성을 주장하는 왕당파하고 공화파 사이에서 서로가 우리가 계엄령을 선포한다. 너희들은 정상적인 재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선언하면서 이제 국내 마샬로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진 건데요. 한자문화권에는 1882년에 일본이 이 마샬로를 계엄법이라고 번역을 해서 자기 법안에 집어넣어요. 국내에서 내전이 발생하면 일본 천황이 그걸 발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899년 대한국 국제에 처음으로 이제 고종 혼자 이걸 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으로 이제 법으로 들어온 거죠. 그런데 일제강점기까지 이게 시행된 적은 없어요. 우리나라 전체가 점령지였잖아요. 역대 조선총독은 아예 조선총독부 설치령에 그렇게 규정돼 있어요. 조선총독은 육해군 대장으로만 임명한다. 군법이었어요, 사실은. 식민지 통치법 자체가. 식민지 자체가 점령지였고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는 내내 계엄령 취하나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우리나라에서 계엄령이 선포된 것이 이제 1948년 정부 수립되자마자 2달 뒤에 이승만이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그때는 우리나라에 계엄법이라는 것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일본의 계엄법을 준용했어요. 그래서 여수 순천 뒤은 제주 4.3 사건 때 여수 순천 일대 그리고 제주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했었죠. 제주 계엄령 선포는 한 달 정도만 이제 했다가 해제를 했는데도 제주 4.3으로 사망한 인원 수가 최소 3만 명,
좀 많이 잡으면 5만 명까지 제주도 인구의 4분의 1 내지 5분의 1을 아이까지 포함해서 죽이는 이런 참혹한 일이 일어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기본적으로 전쟁법이잖아요. 전쟁이라는 상황은 인간의 양심과 도덕률까지 무너뜨려요. 기본적인 도덕률 있잖아요. 모든 종교에서 제일 첫 번째로 집어넣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 훔치지 마라, 남 때리지 마라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도덕률이에요. 그런데 전쟁 중에는 살인을 많이 하면 훈장받아요. 적의 거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불질러도 훈장받아요. 살인, 방화, 강도 같은 행위들이 전쟁 시엔 그게 훈장감이 돼요. 프랑스에서는 1차 대전 기념비에 뭐라고 써 있냐면 훈장받은 범죄자들이라고 써 있어요. 그 전시 상황을 실제로 자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 놓는 거였단 말이에요. 제어받지 않으니까 내면의 악마성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 그런 실험이 있잖아요. 왜? A라는 사람 손에 이제 전기장치 갖다 놓고 B라는 사람 안 보이는데 투명 유리창 놓고서 거기서 전기 자극을 가할 수 있게 해주면 처음에는 살살하다가 계속 갈수록 그 강도가 세진다고. 제어받지 않는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 악마처럼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5.18 때 광주에서 나타났던 일들이고요. 1952년에 이승만의 계엄 선포가 바로 지금 이번 윤석열의 계엄 선포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윤석열이 이승만을 워낙 좋아했잖아요. 윤석열 정권 사람들이. 그래서 따라한 것 같아요. 전쟁 중이었으니까 계엄을 따로 선포할 필요도 없었어요. 임시수도 부산 일원에 봉비가 출몰했다라고 하는, 출몰하지도 않았어요. 출몰하지도 않았는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계엄을 선포한 뒤에 국회를 점령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그 중에 14명인가를 이제 국제공산당 가입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남은 국회의원들을 협박하는데 그 협박할 때 지금 이제 극우 세력들이 하는 것처럼 백골단이라는 이름이 바로 이때 처음 등장해요. 1952년에 이승만의 친위 쿠데타를 돕기 위해 급조된 사설 깡패 폭력 조직. 이들이 이제 국회를 점거하고 국회의원들을 협박해서 이승만이 재선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만들고 이 사건 때문에 내란죄를 국회에서 만들어요.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무력을 동원해서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 또는 정지시키려고 하는 행위. 이때 지금 내란죄 규정이 만들어진 거죠. 요 쿠데타를 겪고 나서. 1972년에 이제 박정희가 10월, 20년 뒤죠. 유신하면서 또 한 번 계엄을 선포하죠. 이것도 별 이유가 없었어요. 그 직전까지만 해도 북한하고 남북 적십자 회담 이러면서 뭐 교류가 시작되고 서로 체제 우위 뭐 이야기가 시작됐을 때 느닷없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통일에 대비해서 국론을 통일해야 된다. 라는 이제 황당한 얘기를 하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유신헌법을 만들면서 계엄에 관한 헌법 조항들, 국회에 해제 결의가 있으면 즉각 해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들어갔는데 그거를 이제 박정희는 어떤 식으로 우회했냐면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황당무계한 제도죠. 이런 제도로 우회해버렸죠. 그래서 계엄을 해제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뒤로 긴급조치 체제가 1979년 본인이 죽을 때까지 계속됐잖아요. 그 기간 중에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이제 몰아서 인혁당 사법살인 사건이라든가 수많은 용공조작 사건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다른 나라 예를 좀 들어볼게요. 1973년, 그러니까 박정희가 계엄령 선포하고 10월 유신을 감행한 그 다음 해에 칠레에서 피노체트 일당의 쿠데타가 일어나요. 어느 나라는 그래요. 계엄은 이건 계엄 사령관한테 모든 사법권과 경찰권을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만이, 그리고 이제 근대 국민국가 이후에 왕이 없는 공화정에서는 대통령만이 선포할 수 있게 되는데 61년 5.16도 그래서 불법 계엄이에요. 육군 소장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칠레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통령은 아엔데인데 아엔데 정권은 사회주의 칠레 노동당 출신이었고요. 그런데 피노체트가 일등의 장군이 대통령을 죽이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노동당 당원들 명부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곽 조직들 여기 소속된 사람들 한 3,000여 명을 산티아고 월드컵 경기장에 몰아넣고 그냥 죽여버려요. 76년에 아르헨티나 이제 비델라 정권의 쿠데타는 더 끔찍했어요. 사회주의자뿐만 아니라 포퓰리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패런주의자들까지 다 숙청 대상이었기 때문에 76년부터 10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지금 알려지기로는 한 3만여 명이 이제 사망 또는 실종했다고 그러고요. 굉장히 좀 잔혹했어요. 계엄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더러운 전쟁이라고 그래요. 총을 들고 비무장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더러운 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학생 운동하는 사람들 또 양심적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 마구잡이로 잡아서 고문하고 허위 진술 받아내고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3만여 명이 되는 데다가 그 과정에서 이제 성폭행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저질러졌고 그렇게 해서 임신한 여성들의 아이를 빼앗아서 외국기관에 입양시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또 오징어 게임이라는 우리 드라마에서 보듯이 사람을 반쯤 죽인 상태에서 장기 적출하는 이런 대목이 장면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아르헨티나에서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흔하게 벌어졌대요. 고문하다가 장기나 안구를 적출해서 미국이나 이런 데 팔아넘기고 시신은 헬리콥터에 실어서 바다에 그냥 수장시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광범위하게 벌어져서 그 희생자 어머니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상규명을 위한 싸움을 벌였고 아르헨티나 쿠데타 희생자 어머니들의 모임을 5월 광장 어머니회라고 그러거든요. 아르헨티나에서 계속 시위 벌였던 이 광장의 이름이 5월 광장이었어요. 80년 광주 어머니들하고 자매기련을 맺었죠. 광주의 어머니들은 이제 5월 어머니회였고 거기는 5월 광장 어머니회였고 그랬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군사 독재 정권을 이제 몰아내기 위해서는 또 엄청난 또 피가 시민혁명이 필요했던 거죠.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은 자국민을 포로로 취급하는 것이고 전시 상태의 인간형으로 총을 쥔 자들의 성향이 바뀌기 때문에 엄청난 인권 침해와 인권 유린과 학살과 이런 것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반드시 독재 체제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좀 어땠겠느냐? 이번에 보면 이제 노상원 수첩이나 아니면 이제 그 체포 명단 보면 김어준 총수 사살 대상이었죠, 그죠? 저는 이제 계엄 선포됐다는 그날 방송을 보고 1시간 정도는 실감이 안 났어요. 이 미친놈 아니야? 진짜 미쳤구만 이 생각밖에 안 났어요. 1시간쯤 지나니까 현실 자각이 되는 거예요. 막 몸이 떨려요. 아, 뭘 해야지? 훌륭한 분들은 국회 앞으로 뛰어갔는데 저는 가봤자 제가 뭐 도움이 되겠나 싶기도 하고 유서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생각이 안 나요. 뭘 써야 될지. 처자식한테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그 생각도 조금 났어요. 김어준이 괜히 나 덧설롱에 불러가지고 그 생각도 조금 나긴 했어요. 왜 처자식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냐면 나만 잡혀가서 무슨 고문당하고 김호준이한테 무슨 그동안 공작금 받은 게 얼마냐 뭐 이런 거 뭐 대답하는 거야. 뭐 다 대답하면 되니까 얼마 주지도 않거든. 그동안에 어떤 지시를 받고 어떤 말을 했느냐 뭐 다 풀어주면 되는 건데 뭐 그건 어렵지 않은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 자식들까지도 인생이 완전히 막혀버리거든요. 이 군사독재는 늘 그래 왔어요. 항상 연좌제를 만들어 놓고 감시하고 어떻게 하려고 했겠느냐 이 사람들은. 이승만 박정희에게 사회를 들어뒀겠죠. 애초에 계획은 그랬던 것 같아요. 북한을 자극해서 국지전을 도발하고 전시 상황을 유도해서 전쟁 상태의 계엄 합법화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두 번째로 선택한 이제 계획이 선관위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제 이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부정선거니까 이 국회는 애초에 불법적인 국회다. 국회를 해산하고 하려고 했던 것이 한 축일 거고요. 또 한 축에는 이번에 명단 보면은 그 14명 외에 민주노총, 정의구현 사재단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정의구현 사재단이 왜 들어갔을까?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이름이 주목됐었어요. 전 통진당 이석기 씨. 감옥 한참 살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통진당하고 이제 북한을 엮고 첫 번째로는. 북한에도 천주교 교구가 있어요. 평양 교구가. 좀 남북 관계가 그래도 풀렸을 때, 괜찮았을 때. 이명박 정권 때도 남북 관계가 끊기기 전까지는 이 북한 돕기 운동이라는 통로로 해서 한국 천주교 사재단하고 북쪽의 장충성당 천주교인 협회하고 접촉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엮어서 북한하고 내통한 이제 윤석열이 말한 종북 반국가 세력이 여기 있다. 이석기
정의구현사재단, 민주노총, 김어준 총수까지 뭐 주머니에 무슨 북한 간다라고 하는 유서가 발견될 거라고 예언을 했지만 그런 이제 유서도 필요 없이 그렇게 엮어서 한쪽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라고 하는 것이 박정희가 만들었던 국가재건 최고회의나 전두환이 만들었던 국가보위 비상대책 상임위원회나 헌법을 거기서 만들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헌법을 만들어서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하더라도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만든다든지 민주당 계열 사람들은 다 정치활동 금지를 묶어놓고 허수아비 정당을 만들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종북과 국가 세력 실체를 보여주고 한쪽으로는 국회를 해산해서 헌법을 만들고 이렇게 가는 방식이었는데 다른 나라의 계엄도 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근데 순순히 됐겠느냐. 저는 이제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최대의 판단 미스가 우리 역사에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계엄을 선포하자마자 국회로 달려갈 시민들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다가 하나. 두 번째가 현장에 출동한 군인들이 망설일 줄 몰랐다가 또 하나. 이게 전부 우리 과거 경험에서 온 거거든요.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때 당시 대학들에서는 이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신군부가 계엄령을 확대하고 이상한 행동을 보면 한문 앞으로 모이자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5월 17일 자정에 각 학교를 다 쳐들어가서 계엄군이 그 학생운동의 지도급 인사들을 다 잡아갔어요. 이제 유시민 작가가 잡혀간 것도 그날이었죠. 광주에서만 학생들이 모였고 거기서 5.18 학살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그 경험 때문에 이번에는 국회 앞으로 사람들이 몰려간 거죠. 예상을 못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역사에 대한 기억 때문에 계엄군이 살인범이 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계엄군이 민간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응대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을 예상하지 못했던 거고요. 73년 77내 쿠데타나 76년 아르헨티나 쿠데타 때만 해도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쿠데타였던 1980년 계엄령 때만 해도 그렇게 명단이 많지 않았어요. 워낙 박정희 전두환 체제 하에서 이른바 시민 노동조합, 시민단체 이런 것들의 활동을 억압해 놓았기 때문에 당원도 별로 없었어요. 민주당원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도. 조사해봤자 몇몇 사람들 잡아가고 김대중 내라는 모사건 같은 걸 조작해서 그렇게 하면 그만이었는데 지금 윤석열과 이 계엄 내란 세력의 망상 속에서 종북반 국가 세력은 당장 보면 민주당원 500만 명이라고 그러죠. 사회민주당, 진보당, 뭐 기본소득당 여기 몇만 명 포함해도 수백만 명이에요. 게다가 민주노총 120만 명, 한국노총, 민주노총 합하면 노동조합 원만 250만 명이에요. 남태령이 나왔던 전농회원 거기도 100만 명이 넘어요. 그 밖에 무슨 촛불행동, 뭐 정의구현 사재단에 뭐 참가했던 이런 분들, 각종 시민단체들.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 집회 나오는 깃발 밑에 모인 사람들, 그 깃발 이름 써 있는 단체 회원들만 따져봐도 1000만 명이 넘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지도자급만 잡아서 고문하고 투옥하고 한다 하더라도 감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도소까지 다 정비해놨잖아요, 사전에. 근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진행이 될 거냐. 이제 총수가 불변의 진리를 말한 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고. 2011년도에 이집트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그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죠. 무바라크, 독재자였었는데 시민혁명으로 이제 무바라크를 쫓아내요. 그때 이 시민혁명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이 한 300여 명 정도 돼요. 그렇게 해서 무바라크를 쫓아내고 헌법도 바꾸고 선거법도 바꿔서 의회를 구성하고 대통령을 뽑았어요. 근데 거기도 헌법재판소가 문제였어요. 이 새로 뽑힌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어떻게 하냐면 국회의원 선거가 무효다. 국회는 불법기관이다라고 판결을 해요. 의회가 무력화돼 버리니까 혼란에 다시 빠져버리고 특히 이제 무바라크 기득권 세력들이 계속 시위를 벌이고 그러니까 이집트의 경제 상황이 아주 나빠지고 대외적 신인도는 떨어지고 새 정부에 대한 지지율도 떨어져요. 이 틈에 새로 뽑힌 대통령이 임명한 국방장관이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요. 대통령을 잡아가두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임시 대통령을 추대해서 일단 이집트 전체를 장악한 다음에 10개월 후에 자기가 출마해서 대통령이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원래 대통령은 의문의 사망을 해요. 우리 어떻게 됐을 거냐. 그 사례를 보면 윤석열이 쿠데타에 성공했다면 첫 번째 수많은 사람이 죄 없이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게다가 이 인간들이 종이절단기를 좀 갖다 놨다는 거잖아요. 영화를 본 것 같아요. 안소니 퀸 나온 패세이지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나치가 레지스탕스를 잡아서
손가락을 하나씩 자르는 고문 장면이 나와요. 종이절단기로 그렇게 자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이 일단 천만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은 부정선거로 만들어진 불법기관이라고 해서 국회를 해산하고 재선거 하기 전에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서 개헌하고 자기 다음에 김건희한테 물려주는 그런 개헌을 하려고 했겠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또 거리로 나와서 윤석열 퇴진, 계엄 해제, 불법 계엄 해제라든가 이런 걸 요구했겠죠. 그럼 또 이제 혼란스러워질 거고요. 지금도 경제 상태가 엉망이잖아요. 윤석열 정권이 계엄을 선포해서 우리가 입은 경제적 피해가 도대체 얼마인지 앞으로 한국인들이 두고두고 갚아야 된다. 처음에 나왔던 액수가 한 900조 되나요? 어마어마한 이제 경제적 파탄 상태 직면에 실업자 넘쳐나고요. 자영업자들 다 망하고 사람들의 불만이 끓어오르고 그 불만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민주주의 파괴하고 경제까지 말아먹는다고 하는 불만이 고조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군대가 윤석열의 직속 부하가 아니라는 데 있어요. 1952년 이승만 계엄 때는 여기 와 있던 유엔군이 경악을 했어요. 미군도 당장 해제 안 하면 가만 안 두겠다 그랬어요. 게다가 전쟁 중이라서 이미 전시작전권이 완전히 미군한테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군인을 더 오래 동원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군인도 그래서 이승만의 반기를 들 수가 없었어요. 박정희가 72년 계엄을 했을 때는 본인이 군 출신이잖아요. 군인들이 박정희를 중심으로 뭉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은 충암고 출신 몇 명 가지고 군대 전체를 장악할 수가 없어요. 충암고 출신이라고 해서 뭐 죽고 살 만큼 의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집트 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이제 윤석열이 죽을 거라고 얘기한 건 그런 거였었어요. 군부에서는 야, 이 국민의 이런 불만을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윤석열, 김건희를 제일 미워하니까 이거 잡아서 국민한테 넘겨주면 꼭 그런 거였거든요. 박정희가 5.16 쿠데타하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면 깡패소탕이었어요. 전두환도 삼천교육대 만들고 잘한다고 박수 쳐줄 수 있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돼요. 그게 이제 김건희, 윤석열을 거꾸로 이제 체포해서 희생양으로 던져주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는 거죠. 두 번째로는 5.16 쿠데타가 난 그 당시에 박정희는 굉장히 많은 재산을 동원할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국유지가 많았어요. 특히나 일제강점기 이왕직이라고 해서 조선 왕조, 왕실 소유지가 많았어요. 그게 전부 문화재청 소유지였거든요. 근데 그 땅 대부분이 쿠데타 나고 나서 장군들한테 불화가 돼요. 쿠데타에 가담한 군인들을 그렇게 이권이나 돈을 나눠주지 않으면 위험한 거잖아요. 전두환 때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88올림픽 유치하고 난 다음에 전국에 있는 도로 표지판을 국제 기준에 맞춰서 다 교체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신호등 교체권이라든가 수많은 이권들을 나눠줌으로써 쿠데타에 동참했던 사람들한테 이권을 나눠줬어요. 그러면 평생 먹을 거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박정희도 그랬고 전두환도 그랬고 늘 야당만 치질 않았어요. 원래 여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부패 세력. 그래서 전두환이 쿠데타하고서 김정필도 잡아갔어요. 이후락도 잡아가고요. 원래는 같은 라인에 있던 사람인데 잡아서 부패 혐의로 체포하고 재산 일부 압수하고 이랬었죠.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쿠데타 가담자들한테 재산을 나눠주기 위해서 지금 기득권 세력이 가지고 있는 이권들을 빼앗아서 넘겨줬을 거예요.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87년 얼마나 많이 싸워왔어요. 많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군사 독재 정권도 다시 물리칠 수는 있었겠지만 그 사이에 흘릴 피가 보통이 아니었겠다. 그래서 계엄 선포되자마자 국회 앞으로 달려간 분들은 정말 우리 국민들 수만 명의 생명의 은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마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지. 이재명 대표가 경선 나오고 나서 처음으로 그때 달려갔던 사람들이 어딘가에 글을 올릴 찬스가 생긴 거예요. 거의 10,000개 수준이 달렸어요. 나도 그때 갔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수없이 다 알고 있어요. 처음으로 그 얘기를 할 공간이 생긴 거지. 그 사람들이 당신들도 살린 거야. 나도 살린 거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감사 패러디 하나 만들어서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벙커 앞에는 계엄군 동상.